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를 기억하시나요? 그 시절,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빨간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달리는 금발의 여성. 전 세계 남성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 이름은 파멜라 앤더슨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 남성들이 꿈꾸는 이상형, 소위 말하는 섹스 심볼의 대명사였죠.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표지를 무려 22번이나 장식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완벽한 판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비극적입니다. 6번의 결혼과 6번의 이혼, 전 세계에 유출되어 나락이 되어버린 성관계 테이프, 강간, 성추행, 가정폭력 등 3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밝혀진 끔찍한 비밀. 오늘 화려한 섹스 심볼에서 비극 속에 갇혔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67년 7월 1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작은 마을 레디스미스에서 파멜라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파멜라의 어린 시절은 전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파멜라의 아버지는 용광로 기술자였고 어머니는 웨이트리스였습니다.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가정이었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파멜라는 어린 시절 자주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는 어린 시절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뒤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뜻밖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989년 파멜라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풋볼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날 라비어스라는 맥주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간, 경기장의 대형 전광판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다가 파멜라를 잡았습니다. 금발의 아름다운 외모의 젊은 여성이 맥주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전광판에 크게 나타났죠. 이 우연한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장면이 경기장에 있던 라비어스 맥주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의 눈에 띕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들은 파멜라를 찾아가 라비어스 맥주의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파멜라는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모델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맥주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파멜라의 사진들이 여러 매체에 실리기 시작했고 바로 미국의 플레이보이 잡지 관계자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플레이보이의 표지 모델이 된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섹스 심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1989년 10월 파멜라 앤더슨은 플레이보이 표지 모델로 데뷔합니다. 그녀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파멜라는 이제 내가 그 작은 마을을 벗어났구나.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며 탈출구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감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몰랐습니다. 파멜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합니다. 할리우드에서 배우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죠. 그리고 1992년 파멜라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1992년 파멜라는 베이워치라는 드라마에 캐스팅됩니다. 베이워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방영된 미국의 액션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금발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파도가 치는 해변을 배경으로 달리는 모습은 전 세계 남성들의 환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파멜라는 단연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베이워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전 세계 140개국 이상에서 방영되었고 매주 약 11억 명이 시청했습니다. 기네스북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로 등재되었습니다. 파멜라 앤더슨은 베이워치를 통해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출연료는 1회에 3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남성 잡지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표지 모델로 섭외했습니다. 플레이보이는 물론이고 맥심, FHM 등 수많은 잡지들이 그녀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전 세계 10대 소년들의 방에는 파멜라 앤더슨의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드림걸, 판타지의 상징이 되었죠. 언론은 그녀를 섹스 심볼, 섹스 아이콘,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파멜라는 배우로서의 연기력보다는 외모로만 평가받는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진지한 연기를 하고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할리우드는 그녀에게 섹시한 역할만 주었죠. 그리고 플레이보이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89년 첫 모델 이후 거의 매년 플레이보이 표지에 등장했죠. 총 22번의 플레이보이 표지 모델은 역사상 최다 기록이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멜라는 플레이보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1995년 그녀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옵니다. 1995년 2월 19일 파멜라 앤더슨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나이트클럽에 갑니다. 그곳에서 토밀이라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모틀리 크루라는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의 앨범을 판매한 초대형 록밴드였습니다. 파멜라와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만난 지 4일 만에 결혼을 결정합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세기의 커플 탄생, 뷰티와 비스트의 결합, 할리우드 최고의 핫 커플. 신문과 잡지들은 앞다투어 실었으며 파파라치들은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토미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약지에 파멜라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파멜라 역시 토미의 이름을 결혼반지 대신 약지에 문신을 새겼죠. 두 사람은 열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1996년 6월 첫째 아들 브랜든을 출산하고 이듬해 1997년 12월 둘째 아들 딜런을 출산합니다. 유명한 배우와 유명한 록스타, 그리고 두 명의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1996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1996년 어느 날 집에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도둑은 집안의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보석과 현금, 그리고 8mm 비디오 테이프 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테이프는 토미와 파멜라의 신혼여행 영상이었습니다. 1995년 결혼 직후 요트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던 것입니다. 이 테이프는 당연히 그들만 보기 위한 것이었고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도둑은 이 테이프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도둑의 정체는 랜드 게디슨이라는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토미의 집에 전기 공사를 하러 왔다가 금고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나중에 몰래 침입해서 금고를 통째로 훔쳐간 것입니다. 게디슨은 테이프를 보고 나서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파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섹스 심볼이었으니까요. 그는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라는 포르노 회사에 테이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이 회사는 테이프를 인터넷에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파멜라와 토미는 충격에 빠져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영상의 배포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죠. 하지만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포르노 회사 측 변호사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공공의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멜라 앤더슨은 플레이보이에 22번이나 나온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미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불공정합니다. 플레이보이 촬영은 파멜라가 동의하고 돈을 받고 한 것이지만 이 비디오는 그녀의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포르노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포르노 회사가 이 테이프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당시 가격은 $49 99센트, 한화로 약 6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테이프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정확한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추정치에 따르면 이 테이프로 약 7,7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멜라와 토미가 받은 돈은 얼마일까요? 정작 당사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률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멜라의 커리어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 제작자들이 그녀를 캐스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가 너무 성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베이워치에서도 1997년 하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8년 2월 24일,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날 저녁, 토미와 파멜라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습니다. 다툼은 점점 격렬해졌고 토미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생후 7주밖에 안 된 둘째 아들 딜런을 품에 안고 있는 파멜라를 발로 찼습니다. 파멜라는 넘어졌고 토미는 그녀를 벽에 내던졌습니다. 파멜라의 등과 허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죠. 파멜라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토미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8년 파멜라는 이혼을 신청합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파멜라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후 파멜라의 연애사는 할리우드 최고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은 200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키드 록, 미국의 록 뮤지션이었습니다. 키드 록은 1971년생으로 파멜라보다 4살 어립니다. 그는 록, 힙합, 컨트리를 혼합한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유명한 뮤지션이었죠. 약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열광했습니다. 파멜라 두 번째 결혼. 이번엔 성공할까? 하지만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키드 록이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런데요, 이혼의 원인은 매우 황당했습니다. 2006년 11월 영화 보랏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파멜라가 카메오로 출연합니다. 파멜라는 단순하게 카메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키드 록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영화가 파멜라를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멜라가 왜 이런 영화에 출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2006년 11월 영화 보랏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파멜라와 키드 록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 토미 리도 있었습니다. 키드 록은 토미 리를 보자마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사회장에서 토미 리에게 달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시사회장에서 주먹 다짐을 벌였고 경호원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키드 록은 사건 직후 파멜라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결혼 기간은 단 4개월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결혼은 같은 사람과 했습니다. 상대는 릭 살로몬이라는 사람으로 포커 플레이어이자 영화 프로듀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릭 살로몬은 2003년 페리스 힐튼이라는 유명 상속녀와의 섹스 테이프가 유출되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페리스 힐튼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걸이었습니다. 그녀와 릭 살로몬의 섹스 테이프가 2004년에 유출되어 큰 스캔들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릭 살로몬도 섹스 테이프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파멜라와 릭 살로몬은 2007년 10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파멜라는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합니다. 파멜라는 릭 살로몬이 결혼 전에 재산 상태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법원은 결혼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4년에 두 사람은 다시 결혼합니다. 같은 사람과 두 번의 결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파멜라는 이혼을 신청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20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존 피터스라는 영화 프로듀서였습니다. 존 피터스는 파멜라보다 22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프로듀서로 배트맨, 슈퍼맨 리턴즈 등의 영화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존 피터스와 파멜라는 1980년대 이미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30년 만에 재회해서 결혼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혼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짧은 결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2일 만에 파멜라는 이혼을 신청합니다. 2주도 안 되는 기간이었죠.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은 두 사람의 생활 방식 차이와 존 피터스의 통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멜라는 실패하는 결혼관에 왜 빠져드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2014년 47세가 된 파멜라 앤더슨은 캐나다의 한 잡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피해는 여성 베이비시터에게 당한 성추행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는 12살 때 일어났습니다. 25살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는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들 6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저를 비난하실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참았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죠. 그저 마을을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파멜라는 그 끔찍한 기억들을 가슴속에 묻은 채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파멜라는 더 이상 할리우드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B급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바브 와이어라는 1996년 영화는 900만 달러를 투자해 그나마 극장 개봉을 했지만 수익은 390만 달러에 그쳐 완전한 흥행 실패였죠. 그 이후 파멜라가 출연한 영화들은 대부분 개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TV 시리즈에 출연했지만 모두 시청률 부진으로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브라질의 리얼리티쇼에 출연까지 할 정도로 미국에서 더 이상 그녀를 캐스팅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회당 30만 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을 받던 그녀는 이제 그 10분의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파멜라는 재정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2009년 약 5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5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파멜라는 1990년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베이워치 출연료, 플레이보이 촬영료, 광고 모델료 등을 합치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었죠. 하지만 그녀는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급 주택을 여러 채 구입했고 명품을 사며 돈을 펑펑 썼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이혼 과정에서 많은 돈을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죠. 2000년대 들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몰락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추락한 섹스 심볼, 베이워치의 여신, 이제는 B급 배우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녀의 외모 변화는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파멜라는 1990년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의 가슴 사이즈는 34D였는데요. 수술 후 34DD가 되었죠. 하지만 1999년 가슴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실리콘 임플란트가 몸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많은 여성들이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2004년 파멜라는 다시 또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사이즈로 했죠. 하지만 2015년 또다시 제거했습니다. 언론은 성형 중독,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여배우, 끊임없이 몸을 바꾸는 배우라고 비난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그녀의 사진을 찍어서 성형 전후 비교라는 제목으로 조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2014년 파멜라는 뜻밖의 인물과 연결됩니다. 줄리안 어산지는 2006년 위키리크스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위키리크스는 정부와 기업의 기밀 문서를 폭로하는 사이트입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익명으로 기밀 문서를 보내면 위키리크스는 그것을 검증한 후에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이죠. 2010년 위키리크스는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고문, 불법 행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분했고 줄리안 어산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2012년 어산지는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도피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대사관 안에서 7년 동안 대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죠. 2014년 파멜라 앤더슨은 줄리안 어산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파멜라가 동물 보호 운동을 하면서 어산지와 연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멜라는 채식주의자이며 동물보호 단체의 열성적인 후원자입니다. 파멜라는 정기적으로 에콰도르 대사관을 방문해서 어산지에게 비건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의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2019년 에콰도르 정부는 어산지의 망명 자격을 박탈했고 영국 경찰이 대사관에 들어가 어산지를 체포했습니다. 파멜라는 어산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파멜라의 이미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용감한 활동가로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한 쇼라고 비난했죠. 그리고 파멜라는 자신의 경호원이었던 댄 헤이어스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댄 헤이어스트와 6번째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초에 이혼하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022년 파멜라 앤더슨의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훌루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팸 앤드 톰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1990년대 파멜라 앤더슨과 토미 리의 섹스 테이프 유출 사건을 다룬
미니 시리즈였습니다. 드라마는 섹스 테이프가 어떻게 도난당했는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파멜라와 토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드라마는 파멜라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는지, 언론과 대중이 얼마나 그녀를 비난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를 보여줬죠. 드라마는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파멜라 앤더슨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 본인은 이 드라마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파멜라는 이 드라마 제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작진은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문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멜라는 성명을 통해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며 할리우드가 만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멜라는 2023년 자신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드라마에 대한 상처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넷플릭스에서 파멜라 러브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멜라가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었죠. 다큐멘터리는 파멜라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다뤘습니다. 파멜라는 카메라 앞에서 노메이크업으로 등장했습니다. 56세의 파멜라는 더 이상 1990년대의 완벽한 금발 여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파멜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파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6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다큐멘터리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은 파멜라가 자신의 두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나는 파멜라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멜라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파멜라. 우리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당신은 피해자였는데 우리는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생존자이며 용감한 여성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파멜라의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성범죄라고 인식합니다. 1990년대에는 섹스테이프 유출이 여성의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 영상을 찍었어? 조심하지 않은 내 잘못이야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파멜라의 이야기는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서 재조명되었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파멜라를 지지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파멜라는 여러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스튜디오의 관객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2023년 파멜라 앤더슨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러브 파멜라. 이 책에서 파멜라는 자신의 인생을 더욱 상세하게 풀어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그녀의 내면의 생각들, 그리고 그녀가 배운 교훈들을 담았죠.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파멜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람이었다고 감동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언론이 조롱하고 대중이 비난해도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파멜라는 이제 더 이상 섹스 심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 자신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2022년 이후 파멜라 앤더슨의 삶에서 과거와 같은 남성과의 연애 스캔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풀어내며 가족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멜라 앤더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